안녕하세요. 오늘 정조시대 개혁의 터전 산수화 특강을 하게 된 한신대학교의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비대면 특강의 핵심 내용은 산수화 지역, 바로 우리가 오산, 수원, 화성 이 세 지역, 과거에 하나의 통합된 행정구역이었던 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은 이제 세 지자체로 나뉘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1949년 8월 15일까지 하나의 행정구역, 즉 수원이었었거든요. 이 수원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사실은 그 효원의 도시다, 혹은 또 교통의 도시다, 또 혹은 농업의 도시다, 상업의 도시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우르자면 바로 개혁의 도시였었습니다. 그 개혁의 도시를 만들었던 장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로 개혁군주 정조였죠. 그런 정조가 만들었던 새로운 개혁, 정조시대에 국가 전체를 갖다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혁신 도시의 실험했던 곳이 바로 이곳 수원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글부터 좀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이거든요. 제가 모든 수업을 할 때 새 학기 시작할 때마다 반드시 읽어주는 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북학의 서문에 나오는 박제가의 글이고요. 또 하나가 북학의 서문에 발문을 써주었던 연암 박지원의 글이고, 또 하나가 이덕무라고 하는 당시 같이 활동했던 실학자 이덕무, 그분이 무예도보통지 서문에 썼던 글입니다. 이 글은 바로 무예도보통지 서문에 썼던 그 글인데요. 왜 제가 이 글을 좋아하느냐? 바로 우리가 실학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실학의 정신을 오롯이 담아놓은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죠. 관료들은 실용 있는 정책을 강론하고, 백성들은 실용 있는 직업을 지키고, 학자들은 실용 있는 책을 찬집하고, 쫄병들은 실용 있는 기회를 익히고, 상고는 실용 있는 화물을 교통하며, 공장들은 실용 있는 기구를 만든다면 어찌 나라를 지키는 데 대하여 염려하며 어찌 백성을 보호하는 데 대한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실용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우리가 실학을 이야기할 때 실용지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우리가 이제 실학의 의미는 실사구시, 실질적인 것을 섬기고, 그리고 올바른 것을 구한다. 이 실사구시에서 나온 말인데 그 뒤로 이제 실용지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가거든요. 바로 실용 있는 사고, 실용 있는 행동, 실용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용의 도시, 실용의 정신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실용의 도시이자 실학의 도시가 사실은 우리 수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글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학군주 정조가 즉위를 하면서 4대 개혁과제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탁 천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바로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영조대왕의 3년상을 이제 치르느냐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조가 3년상을 마치고 나서 첫 번째 조회에서 4대 개혁과제를 천명을 합니다. 백성을 부유하겠다, 민부. 물론 이제 이건 당시 민산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죠. 그리고 인재를 육성해서 백성들을 또 부유하게 하겠다, 인재. 그리고 국방을 개혁하겠다, 융정. 그리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겠다, 재용. 이 네 가지의 이야기.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국방제도를 개혁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이 4대 개혁과제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국가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지난 대선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서도 이야기됐었고요. 우리 수원시에서도 민선 5기, 또 민선 6기, 민선 7기 바로 이 과정에서도 역시 다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신분제도를 개혁을 한다. 서울 혁파하고, 노비추세관 혁파하고, 노비제도 혁파하고,
이런 내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4대 개혁과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역 차별도 혁파를 하게 됩니다. 정조에 의해서. 그 전까지, 정조주기 이전까지 서북 지역에 있는 무사들 묵과시험 일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남 지역 남인들, 지금 경상도 일대 남인들 문과시험도 볼 수 없었거든요. 영조가 즉위하고 난 이후에 이인좌의 난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영조가 그 이인좌의 난을 일으켰던 영남 남인들한테 굉장히 분노를 해가지고 약간 좀 뒤끝이 있었어요. 아주 심하게 삐진 거죠. 그래서 영남 남인들 문과 시험도 금지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정조가 완전히 철폐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할 때 잘못된 정책들,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울 혁파 이런 것들도 신분적 차별이잖아요. 그죠? 그런 차별에 대한 것들을 대대적으로 혁파하는 것이 바로 정조의 생각이었던 거죠. 경제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정책이 있었거든요. 시전상인들의 어떤 독점권.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이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독점권을 갖다가 정조가 없앱니다. 여기 PPT에는 400년 만의 개혁이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99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399년이나 400년이나 거의 뭐 같은 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오랫동안 이렇게 그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권한을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수원에서 비롯됩니다. 이게 매우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저수농법, 또 국영농장 운영 이런 것들도 역시 다 우리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국가 전체로 나가게 되는 거죠. 학문 육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개혁 정책의 하나였는데 규장각 설치하고 또 특별한 인재들을 만들기 위해서 40세, 37세 미만의 학자들을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집중 교육시켜서 그로 하여금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데 참여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향교에서 백성들도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향교 교육이 이렇게 폐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돈 있거나 또 뭐 권력이 있는 양반 사대부들 중심으로 해서 서원에서 이제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됐죠. 그러나 일반 평민들이 서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자기들 특정 세력들만이 그 서원에서 교육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조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임진왜란 이후에 근 200년이 지난 뒤에 향교 교육을 대대적으로 부활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이런 것들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정조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 연구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 시대와 다르게 정조시대 수많은 역사서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물론 그것은 바로 국왕이 역사에 대한 탁월한 관심이 있었고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역사 연구에 매진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책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책만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수남 안정복의 뭐 동사강목부터 시작해서 다산 선생이 정조시대 그 연구를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많은 역사 서적과 또 강역에 대한 지리서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아방강역고라고 하는 매우 탁월한 역사 지리서도 역시 다산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정조시대의 어떤 시대의 분위기,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 과정에서 국방정책 또 군영의 다양한 통폐합을 통해서 군대도 강화하지만 통폐합을 통해서 따르는 경제적인 비용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될 돈들이 통합하면서 줄어들고 그 부분들을 갖다가 민생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책들이 실제 정조시대 때 나타났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지금부터 할 이야기인데 새로운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우리 수원을 중심으로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수원이라는 도시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사실 존재했었던 거죠. 수원의 어떤 존재가 정조시대 때만 딱 있고 그 이전에는 없었다. 그런 거는 사실 전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은 바로 신읍지가 이곳에서 조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89년에 이제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제 수원에 원래 읍지가 있던 바로 오늘날 화성시 태안면 안녕리에 있는 그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버지의 묘소를. 아버지의 묘소가 지금은 이제 서울 동대문구죠. 양주 배봉산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양주 지역이었는데 지금 이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지역이죠. 그곳에 있었던 묘소를 갖다가 안녕리 일대로 옮기게 됐고, 그 일대에 있던 읍지를 어디로 옮기느냐? 바로 팔달산 일대로 옮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조가 아버지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을 자기의 새로운 고향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성행궁 정문 이름이 신풍루입니다. 원래 화성행궁 정문 이름이 진남루였거든요. 남쪽을 진압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남쪽에 누가 있느냐? 일본군, 왜군이 있거든요. 왜군이 쳐들어온다면 그것을 진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남의 의미고요. 사실 이 수원이란 도시가 무예를 굉장히 숭상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바로 그런 진남의 의미를 가득 담고 있는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그 화성행궁 정문 이름을 진남루에서 신풍루로 바꿔버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수원의 백성들은 나의 팔과 다리요, 수원은 나의 새로운 고향이다. 아버지가 묻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은 바로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정조는 이 수원을 새로운 고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자에다가 바로 고향의 의미를 담고 있는 풍, 황제의 고향을 풍이라고 하거든요. 즉 왕의 고향도 역시 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조는 바로 이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을 신풍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고향에 새로운 개혁을 실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필이면 팔달산 일대로다가 신읍지를 옮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정조가 이 지역에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야, 자, 그 지역을 팔달산으로 옮겨.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옮길 거 아니겠어요? 그 근거는 바로 어떤 거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반개수록을 보고서 옮기게 됩니다. 반개수록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실학의 비조, 과거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실학 공부를 할 때 실학의 비조 하면은 반개유영원, 실학의 선구자, 성호이익, 실학의 완성자, 다산정약용, 이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마 배웠던 것 같은데 분명히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대입 학력고사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학의 비조라고 불리는 분이 반개유영원 선생님인데, 반개유영원 선생님이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담아낸 낸 책이 바로 반개수록입니다. 그 반개수록 군정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팔달산, 이 지역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매우 중요한 교통의 요지다. 이 지역에다가 도시를 만들고 성곽을 쌓는다면 서울을 방비하는 대도회가 될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정조가 동궁 시절에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되게 되면 아버지 묘소를 일찍부터 수원에 옮기고, 그리고 그 수원이 읍지를 팔달산 일대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1793년 1월 달에 이 수원 도읍을 화성 유습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화성 유습으로 승격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화성의 의미가
세 가지입니다. 부수 다남자. 사실 정조한테는 크게 모델이 둘이 있어요. 자기가 닮고 싶어 했던 인물이.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요임금입니다. 요임금은 사실은 이제 요임금, 순임금 합쳐서 뭐 요순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세종대왕이에요. 정조가 요임금, 세종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요임금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화봉삼축의 고사라는 게 있어요. 화봉삼축의 고사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당시에 우리 화성할 때 화라고 하는 그 글자를 쓰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화라고 하는 날짜 그 이름을 쓰는 나라의 사신이 요임금을 찾아온 거예요. 요임금을 찾아와서 요임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시여, 임금님이시여, 임금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부유해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백성들이 인구가 번성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임금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 나도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나 내가 그런 나라를 만들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임금의 이 이야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를 자기도 만들고 싶다. 그런데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겸손의 표현이었겠죠. 어쨌든 당시 화나라 사람이 요임금한테 이런 세 가지를 축원하면서 이것을 화봉삼축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이 그 유명한 부수다남자, 부유할 부자, 건강하게 오래 사는 목숨 숫자, 그리고 인구가 번성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당시에는 다 여자라고 안 하고 다 남자라고 불렀는데요.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의미가 화에 담겨 있는 거예요. 화에.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할 때 왜 화라고 했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할 텐데 화에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정조가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의 지명을 화성이라고 바꾸게 한 것이고, 그리고 정삼품 도부사가 다스리는 도부의 지역을 정이품 경제급 이상이라고 해서 이것은 정승과 판서 이상이 임명될 수 있는 그런 유수부 지역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요즘으로 치게 되면 광역도시보다도 더 큰 그런 규모의 도시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수원 특례시로 이제 내년부터 특례시가 되는데 특례시보다도 더 높은 그런 도시가 사실은 당시에 유수부였답니다. 초대 화성 유수로 내려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래서 정조가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당시에 좌의정이었던 최재공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좌의정을 3년을 했는데요. 그 3년 동안에 혼자 정승했어요. 위로 영의정도 공석이고 밑으로 우의정도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정승한 겁니다. 당시에는 혼자 정승하던 최재공에 대해서 독상이다, 홀로 독자, 재상이다라고 할 때 상자를 써갖고 독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3년 동안 혼자 정승했던 최재공을 바로 오늘로 치게 되면 수원시장에 임명을 하게 된 거죠. 화성유수로. 그래서 최재공 선생이 이제 수원에 팔달산에 있는 화성행궁자리 있죠. 거기가 이제 관아와 행궁 두 가지의 기능을 같이 했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내려오셔서 열심히 수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시다가 5개월 뒤에 영의정으로 승진해서 한양으로 올라가시고 두 번째 화성유수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이명식이라고 하는 우의정이 내려옵니다. 완전히 막 이제 정승들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명식 그 우의정이 7개월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그 다음에부터 화성 축성이 이제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성 전문가가 이제 화성유수로 내려옵니다. 병조판서와 훈련대장을 역임한 당시 조심태라고 하는 인물이 내려오는 거죠. 이미 이분은 병조판서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화성유수, 즉 오늘의 수원시장은 바로 재상과 판서를 역임하지 않으면은 절대 내려올 수 없는 게 법으로 아예 정조가 만든 거예요. 1899년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까지, 즉 1793년에 유수부가 되고 나서 1899년까지 유수부가 106년이 지속이 됐는데 106년 동안 판서를 거치지 않고 우리 수원 지역의 책임자로 내려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지역의 위상은 굉장히 대단했죠. 바로 이렇게 유수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정조가 이 도시를 어떤 생각으로 건설하기 시작을 했느냐? 바로 양경체제, 수도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수원으로다가 정조가 이렇게 아예 수도를 옮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한 70년대에는 실제로 그렇게 강의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제 은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책에 신한국사의 탐구라고 하는 책에 정조가 이 수도를 아예 수원으로 옮기려고 하셨다라고 책을 쓰셨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 책을 막 읽으면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사실 제가 박사 논문 쓰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두 개의 수도를 두려고 한 겁니다. 서울은 주상의 수도, 수원은 상왕의 수도. 이건 좀 이야기하기가 좀 길고 복잡한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국왕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영조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죽이고 나서 2년 뒤에 손자였던 정조를 동궁으로 책봉을 합니다. 동궁으로 책봉하고 책봉이 다 끝난 뒤에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구원하교라고 말로 이야기하거든요.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동궁이 나 죽고 나서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너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존하지 마라 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구원하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정조는 이 말을 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생각해낸 고심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자기가 빨리 왕자를 낳아가지고 그 왕자가 15살이 되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가 왕이 되게 되면 자기의 할아버지였던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이렇게 추존을 하는 겁니다. 정조의 생각이 좀 기가 막혔죠. 그 정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순조입니다. 1790년에 순조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순조가 15살이 되는 해가 1804년이거든요. 1804년이 정조의 어머니 해경홍 씨의 칠순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해경홍 씨가 6월 18일 날 태어났는데 순조가 1790년 6월 18일 날 태어났어요. 정조가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했거든요. 자기 어머니 생일날 자기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칠순잔치 하는 날이 자기 아들이 15살이 되는 날이었고요. 그래서 정조는 그 어머니 칠순잔치를 화성행궁에서 딱 멋있게 하고 그 다음날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의식을 쫙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새로 왕이 된 순조는 수원에서 한양까지 하루 종일 올라간 다음날 종묘에 가서 할아버지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존하게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조의 엄청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순조가 할아버지인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세자에 대한 어떠한 허물도 없게 되고 정통성이 부족했던 정조가 완벽한 정통성을 갖고 개혁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정조의 계획이었고 그로 인해서 정조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곳 수원에서 남아가지고 이 수원을 중심으로 상왕의 수도인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조는 양경체제를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한양은 주상의 수도, 이곳 수원, 당시에는 화성이라고 불렀죠. 화성은 상왕의 수도. 그러나 실제 모든 권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왕한테 있는 거죠. 왜? 관료들 인사권, 그리고 군대 통수권, 사법권, 이 세 가지 권한은 바로 상왕의 권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조는 이 권한을 갖고
이제 팔달산 아래에 있는 화성행궁에 기거하면서 수원의 다양한 개혁 정책들을 펼쳐내려고 한 겁니다. 이런 개혁 정책들이 바로 현재 수원, 현재 오산, 현재 화성 이 세 지역에 고루고루 다양한 역할들을 하면서 풀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불교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공간 바로 화성에 있는 용주사가 되겠죠. 용주사 주지를 정조가 승통, 승려들의 대통령 이렇게 불리는 승통으로 아예 주지의 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의승군들, 승군들을 총괄하는 곳이 바로 용주사 주지였었거든요. 용주사에 있는 승려들의 복장은 말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수원 유수부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호조에서 복식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예산도 호조에서 내려가고 용주사 승려들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국왕의 제가 없이는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불교의 상징적인 공간이 바로 수원 안에 있게 되는데 유교의 상징적인 공간은 그러면 어디에다 마련했을까요? 바로 현재 오산에 있는 권리사입니다. 이 권리사는 규장각 이문원에 있던 공자의 초상화 아주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왕실에서 간직하고 있던 그 공자의 초상화를 정조가 직접 수원으로 내려보내게 해서 바로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있는 권리사 자리에다가 권리사라고 하는 사당을 만들고 거기에 공자의 초상화를 딱 모셔두게 했죠. 그리고 정조가 신하들을 보내서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제례를 지내게 합니다. 유교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에요. 불교와 유교의 상징과도 같은 곳을 바로 수원 지역 전체, 옛 수원 지역 전체에 두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상과 문화의 중심 공간도 수원에 두지만 실제 정조가 하고 싶어 했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에 대한 개혁, 상업에 대한 개혁, 또 행정 개편에 대한 새로운 개혁, 그리고 국방에 대한 새로운 개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화성에서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점이 바로 이 수원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계승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원에서 어떤 핵심적인 개혁이 있었는지 그것을 짧게나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여기 나와 있지만 화성전도거든요. 1796년에 완공된 화성의 모습을 당시 훈련도감 마병 출신의 화가였던 엄치욱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졌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거 김홍도가 그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얼마나 화원들의 능력이 뛰어났으면 훈련도감 마병도 이 정도의 그림을 그렸으니까 정말 놀라운 문화의 시대가 아닐 수 없죠.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양경체제와 개혁을 그대로 이어져서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반개 유영원 선생이 팔달산 일대라고 말씀은 했지만 그것을 남쪽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실제로 이 아래 남쪽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려고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조가 굳이 팔달산 동쪽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게 합니다. 화성행궁이 동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 여기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 수원천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버드네라고 불렀죠. 그래서 유천 이렇게 불렀던 천이 바로 이 천입니다. 이 천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고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아산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광교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아산만까지 쭉 빠져나가는 거죠. 이 천이 화성행궁과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도가 되려면 말이죠. 배산임수, 우리 여러분 풍수지리 공부는 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러나 배산임수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뒤로 산이 있고 또 궁이 있고 앞에 천이 있는 이 지역, 이런 지역만이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곽들이 읍성이 300개 정도가 있었어요. 모든 도시마다 다 읍성이 있었는데 읍성 안으로다가
이렇게 천이 흐르는 곳은 딱 두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 곳이 어디냐? 한 곳이 바로 한양도성, 청계천이 흐르죠. 또 하나가 우리 수원 화성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천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수도를 상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바로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성곽을 쌓으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의 새로운 개혁을 시작하려고 하신 겁니다. 바로 요 일대, 여기서부터 보이는 요 공간이 우리가 흔히 수원에서 지금 뭐라고 부르느냐? 팔부자 거리라고 부릅니다. 8명의 부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죠. 요 지역을 여러분 종로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요 자리가 종각 자리입니다. 원행을묘 정리에 의귀해 보게 되면 바로 요 자리가 종각이어서 정조가 장안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바로 이 종각 앞에 있는 내거리에서 우회전해 갖고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서 화성 행궁으로 들어갔다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도에 있어야 되는 공간이 종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종각이 설치된 곳이 딱 3곳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한양도성, 한 곳이 우리 수원 화성. 우리 천이 흐르는 곳은 2곳인데 왜 종각이 하나가 더 있어? 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종각 한 곳이 바로 남한산성 안입니다. 남한산성은 전쟁이 났을 때 임시 수도가 되는 그런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 수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작은 종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실질적인, 늘 상주하는 그런 공간은 이제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종각과 앞에 시전이 만들어지는데 이 시전이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었던 유구이전보다 더 대단했던 시전이었습니다. 유구이전에 있던 대상인들보다 바로 여기에 있는 8개의 시전, 8의전이 있었던 지역, 이곳이 더 큰 상인들이 와서 생활을 했던 곳이었죠. 정조는 이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를 완전히 상업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분들 혹시 농자 천하지 대본냐? 바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천하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혹은 사농공상, 사대부, 그 다음 농민들, 그리고 공인, 물건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말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낮게 평가를 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비아냥 섞인 말로 농사꾼 이렇게 불렀었죠.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장사꾼과 더불어서 장사치 이렇게 불렀거든요. 저 치는 뭐야 하면 되게 비아냥되고 낮게 보는 건데 장사치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농사치라고는 안 했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하찮게 보았던 거죠. 그런데 정조가 볼 때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농사만 지어서 백성들이 이로워질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역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조가 판단할 때는 양반들도 장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양반들이 그 탄탄한 재정을 가지고 장사도 하고 단순하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무역 이런 것들도 이제 활성화해서 양반들이 좀 더 폭넓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거에 대한 혁신적 실험을 어디서 하려고 했느냐? 바로 이거 수원에서 하려고 한 거예요. 바로 아까 보았던 그 지역의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정조가 수원의 어떤 신도시를 확대하기 위해서 백성들 불러들이는 정책을 합니다. 수원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10년 동안 군역을 면제해줘요. 예전엔 1년에 한 필씩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납부해야 됐잖아요. 그 군포 납부가 백성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원으로 이사만 오게 되면 10년 동안 군역의 의무가 면제가 돼서 10년 동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수원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조선시대 때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고 이제 그 쌀을 먹잖아요. 그러다가 봄이 되게 되면 쌀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 이제 봄 늦게
이제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가는 그 시점에 보리가 다 익어서 추수하기 전까지 먹을 게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아에 가서 쌀을 빌려야 되겠죠. 그 빌리는 쌀을 환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환곡이라고 하느냐? 환이 되돌린다라고 하는 말이죠.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빌린 거를 되돌려줘야 되니까 환곡이 되는 거죠. 그런데 관아에서 쌀 한 가마를 빌려주면 한 가마만 받느냐? 그런 게 아니라 가을에 받을 때 이자까지 같이 받잖아요. 근데 이 이자가 정상적인 이자면 괜찮은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탐관오리. 그래서 재물을 탐하는 관리하고 아주 잘못된 거짓말 많이 하고 나쁜 짓 많이 하는 이섭애들, 오리들. 합쳐진 말이 탐관오리인데 이 탐관오리들이 원래 한 5% 정도 내야 될 환곡 이자를 막 20%, 30%막 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완전히 환곡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환곡 이자를 제대로 낼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정조가 수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네가 10년이든 20년이든 환곡에 이자를 내지 못한 것을 전액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 백성들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야, 수원으로 이사 가면 10년 동안 군역도 면제가 되고 환곡 이자도 싹 다 없애준다. 이건 완전히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요즘 편으로는 대박이죠, 대박. 그러니까 수원으로 이사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원으로 이사 가는데 거기다 더 대단한 특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전이냐? 수원으로 이사 온 사람들에 한해서 1년에 한 번씩 과거 시험을 보게 해서 3년에 한 번씩 과거 시험 봐서 합격한 33명 이 합격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는 제도를 수원서 실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정조가 서울에 있는 큰 대상들을 수원으로 유치를 합니다. 수원 지역 자체에 있는 백성들만으로 이제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유치라는 거죠. 요즘으로 치게 되면 어떤 겁니까? 서울에 있는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수원에는 대기업 본사가 삼성전자 본사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SKC 본사도 있었는데 지금 이사를 가버렸는데 만약에 현대그룹 본사가 수원으로 온다던가 아니면 LG그룹 본사가 수원으로 온다던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법인세 때문에 수원이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똑같은 방식은 아닐지언정 당시 한양에서 있었던 경강상인들, 이 사람들이 실제 조선의 상단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수원으로 유치하게 하고 그리고 수원 백성들 중에서도 나는 이제 장사에 상업에 소질이 있다.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고 또 나라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조가 육성합니다. 그래서 개인 돈, 왕실돈이죠. 왕실돈 6만 냥을 수원으로 내려보냅니다. 무이자로 제공을 하게 해주고 3년 동안 반환을 하게 합니다. 당시 6만 냥이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당시 20냥이 백성들이 가장 많이 사는 5칸짜리 초가집 한 채 값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좀 뭐 낮게 잡아서 한 28평짜리 아파트 한 채 값 뭐 이런 정도가 20냥이었다고 한다면 6만 냥은 굉장히 큰 돈이었죠. 이렇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리고 아까 보았던 바로 이 지역, 요 일대 대로변에 바로 여기다가 상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상업행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양 제외한 최초의 상설시장이 바로 이 공간이 되고 한양에 있는 상단보다 더 큰 상단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느냐? 누구든지 장사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 거예요. 앞서 제가 시작할 때 정조개혁에서 신해통공 이야기했었죠. 그 이전까지 1791년 이 신해년 이전까지 조선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장사를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 때문입니다. 시전 상인들이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요. 난전을 금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이 시전 상인들이 백성들이 장사를 하게 되면 요즘으로 치면은 용역 깡패 같은 사람들 동원해 갖고 다 때려부시고 쫓아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장사를 할 수 없었죠. 이들이 독점권을 갖고 정경유착,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 갖고 엄청난 부를 얻었거든요. 정조가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건데 뭔가 이것에 대한 혁신적 실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조가 1789년에 팔달산 일대로 수원부 읍지를 옮기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원의 대거 상인들을 육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곳은 특별구역이다. 혁신지구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장사를 해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수원의 백성들이 막 신청을 해갖고 6만 냥을 대부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받아서 장사를 했고 2년 해보니까 이제 활성화가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은 경험으로다가 이제 국가 전체로다가 확대해 나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통공인 거예요. 그러니 수원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상업도시 그리고 상업의 이런 발원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 5, 6년 됐나요? 수원시가 독일에 있는 프라이부르그라고 하는 도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게 됐습니다. 자매 도시가 됐거든요. 프라이부르그가 성곽이 있는 도시예요. 브르그가 있으면 다 성곽이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 성곽 안에 프라이부르그 안에 푸티 프랑스라고 하는 성곽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도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부르그가 세계적인 환경 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수원과 자매 도시를 맺을 때 바로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 도시 그리고 세계적인 환경 도시 이렇게 해서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역사적 기반이 있었던 거예요. 프라이부르그, 왜 프라이부르그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느냐? 프라이가 유럽 전체에서 최초 상업 자유도시였거든요. 프라이부르그가. 거기서 누구든지 다 자유롭게 상업을 할 수 있는 도시였는데 우리 역사상 우리 수원이 최초의 자유상업도시였잖아요. 사실은 그걸 전혀 몰랐는데 맺고 나서 보니까 최초의 자유상업도시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힌 역사적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수원에 그렇게 공식적인 상설 시전을 만들고 나서 성곽 바깥에다가 장시를 개선을 합니다. 한 달에 6번 장시를 개설하는데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들 화성 바깥에 있는 영동시장, 팔달문시장, 지동시장, 목골시장, 이 여러 시장들 있죠. 이 시장들이 하나의 성외시장이었거든요. 이 성외시장이 정조 때부터 운영이 돼서 오늘날까지 성외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전에서 일체 세금을 받지 않고 활성화했던 것이 바로 수원의 상업 정책이었습니다. 이 수원의 혁신적 상업 정책이 이제 2년 뒤에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조선이 이제 드디어 399년 만에 새로운 상업을 활성화하는 국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원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농업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지금은 이전에 있는 농촌진흥청과 그 일대에서 이 쌀 품종 개량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정붐이라고 하는 쌀 들어보셨나요? 나라에서 개발해서 만든 쌀이라고 해서 정붐이라고 하는데 정붐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쌀이 수원 21호, 수원 23호, 수원 25호 이런 쌀들입니다. 다 수원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수원서 개발한 쌀들이기 때문에 이 쌀의 개발을 통해서 이 쌀에 이렇게 쌀 알들이 몇 배가 더 늘어나가지고 쌀 생산량이 정말 대단하게 대단하게 나타나서 그래서 그 이전까지 굶주리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배불리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답니다. 이게 바로 다 수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농촌진흥청이 그냥 수원에 만들어졌을까요? 사실은 농촌진흥청 이전부터 시작해서 수원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조선 농업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정조가 이곳을 바로 농업의 핵심 지역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농일치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바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곧 군인이 되고 군인이 곧 농사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러나 실제 이런 병농일치만 가지고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병농일치 제도가 이상적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거든요. 정조는 이런 병농일치의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펼쳐납니다. 그러면서 정조가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을 이용한 농업을 해야 된다. 정조가 1월 1일마다 유눔이라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백성들을 위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물을 이용한 그런 농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기 위해서 수통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리고 물의 통로를 만드는데 아예 저수지를 만들어서 저수농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까지 저수농법이라고 하는 것이 천이 흐르면 중간에 이렇게 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물을 고여 놓은 다음에 이 물을 가지고 옆으로 흘러가게 하는 건데 이것이 아니라 아예 그 일대 농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예 땅을 파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사를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조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정조가 1795년에 만석거를 만듭니다. 만석거가 수원 북쪽에 있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179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해경궁시 회감년이 있었어요. 해경궁시 회감년에 전체적으로 10만 량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이제 2만 량을 남겨서 1만 량은 제주도에 기근으로 보내고 1만 량은 만석거 만드는 데 썼습니다. 만석거 만드는 데 쓰면서 바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대유둔이라고 하는 둔전도 같이 만듭니다. 둔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농장이에요. 그러니까 저수지 만들고 구경농장 만드는 겁니다. 토지 없는 백성들을 이 구경농장으로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기 힘들겠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10%가 유리걸식합니다.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날품파리로 겨우겨우 연명을 해요. 정조가 그런 날품파리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갖고 요즘으로 치게 되면 임대주택 탁 지어가지고 다량의 임대주택을 주어서 그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에게 농토를 분할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들이는 수익금으로다가 바로 화성에 주둔한 장려형 군사들 월급도 주고 관료들 월급도 줍니다. 조선시대에 이 수원이 농업정책만이 아니라 제가 가장 놀라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호방, 형방 이런 이섭애들한테 월급을 줘요. 그래서 일송록에 보면 말이죠.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이 오리들, 이 잘못된 오리들이 부정부패 행위를 갖다가 매우 줄어들게 됐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이섭애들한테 급여를 준 도시가 바로 우리 수원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급여의 원천이 어디냐? 바로 이곳 대유둔에서 건설된 식량들입니다. 그 식량들이 상당수가 또 관으로 세금으로 나오게 됐고 그 세금으로 운영되게 되는 겁니다. 토지가 아예 없었던 백성들이 농토를 받아서 쌀을 생산하고 그중에 생산량의 60%를 개인이 갖고 40%를 세금으로 내게 되면 나머지 일반 잡세는 아예 내지 않는 거예요. 군포, 납부, 세도 내지 않습니다. 그 낸 세금으로 이제 화성에 있는 관료들 급여도 쓰고 군사들 월급도 나가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야 생산량의 60%를 갖고 40% 세금 내면 이거 어마어마한 착취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거꾸로 73이었어요. 70%를 세금으로 내고 30%를 겨우 개인이 가졌는데 이걸 뭐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꿔낸 거죠. 그럴 정도로 엄청난 그런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죠. 1795년에 만석거 만들고 나서 그 해가 엄청 흉년이었는데 이 수원 지역만 대풍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제발 저수지 더 만들어 달라.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그 뒤에 만년제라고 하는 저수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만년제 지금 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윤건능 앞쪽에 있어요. 그 앞에 있는데 지금 터를 다 발굴해서 이 만년제를 복원하는 일을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만년제 원래 사도세자의 묘소였던 혈융원의 풍수지리 때문에 만들었던 연못이었어요. 왕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정조가 이거는 우리 왕실만을 위해서 쓸 이유가 없다. 풍수지리도 중요하지만 이 연못을 백성들과 함께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연못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백성들을 위한 농업용 저수지로 바꿔라! 라고 특별 지시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썼던 논문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자료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야, 정조가 왕실용으로 만들어졌던 이 연못을 백성들을 위해서 쓰는구나.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만년이라고 하는 말은 황제의 수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년제다라고 이름 붙인 것은 바로 황제의 수도인 이 지역에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에 백성들을 위해서 쓰고 또 만년 동안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충만제, 여러분 서호저수지라고 불리는 그 충만제를 대대적으로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논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논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전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바둑판식으로 쭉 만들어져 있죠. 이게 정조 때 만든 게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제안을 했던 거였는데요. 바로 그 충만제와 거기에 있는 논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또 따로 등재를 해야 된다. 화성도 세계 문화유산이지만 그것도 역시 독자적인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 속에서 수원 화성의 확장 등재, 수원 화성과 관련된 유적으로 오산의 독성산성, 그리고 용주사, 권리사 다 같이 확장 등재를 하자라고 지금 협의가 되어 있고요. 우리 산수화에서 우리 오산 그리고 수원, 화성 이 세 지역에 뭐 시장님 또 뭐 정치하시는 분들 또 지역의 시민들 모두 함께 산수화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제가 그 산수화 위원회 운영위원장이거든요. 산수화 위원회 전체에서 바로 이 유적들을 수원화성과 연계한 세계유산 확장 등재하기로 확정을 했어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10년 안에 이 유적들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충만제 2016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죠. 2016년 전에 UN 국제관계배수위원회 ICID에서 세계유산으로 선정을 했어요. 이미 UN에서. 그리고 만석거 2017년에 UN에서 세계유산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산수화 지역을 보자면은 윤건능 2009년에 세계문화유산이 됐죠. 그리고 우리 화성은 1997년에 됐죠. 그와 더불어서 세계유산으로 충만제와 만석거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 더해서 여기 보시게 되는 이런 만석거의 모습, 그리고 만석거 옆으로 대규모 둔전이 있었던 이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충만제, 이 연못, 이 저수지가 지금 세계유산으로 되어 있어서 세계적인 농업의 산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방개혁이죠. 더 이상 외세에 침탈당하지 않는 나라, 자주적 국가건설, 이것이 바로 정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오늘날로 치게 되면 모병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되고 싶어하는, 무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뛰어난 무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규모로 묵과시험을 보게 하고 그 묵과시험 합격자들을 바로 이 수원 지역에 두게 하죠. 오산에 있는 지금 독산성에 장룡영 5초를 두게 하고 그리고 성곽 안에 팔다리, 장안이, 화서위 그리고 화성행궁을 지키는 신풍이 이런 군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정조의 국왕 행차를 갖다 호위하고
화성에서 새로운 그런 군사 훈련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군사 훈련, 정조의 행차 모습, 그리고 팔복병풍에 나와 있듯이 바로 정조가 이곳에 와서 장룡영 군사들과 이 안에 있는 백성들, 이 민가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군사훈련을 통해서 이제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 전체 막 그 위에 국방 경계선이 있는데 거기서 막 우리나라 군인들이 외적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지역을, 지역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이 직접 지키는 그런 훈련들, 이 오늘로 치게 되면 민방위 훈련의 원조예요. 이런 훈련들이 실제로 이곳에서 벌어지면서 조선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져 나가서 자기의 지역은 자기가 지킨다라고 하는 혁신적 실험을 바로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이 엄청난 불꽃놀이. 우리 역사상 가장 컸던 불꽃놀이가 바로 이곳 화성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뭐 이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돼서 이제 수원 화성에서 세계적인 불꽃 축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산수화 지역, 수원, 화성, 오산, 이 전체 지역은 하나의 역사를 갖고 하나의 행정구역 속에서 정말 몇천 년을 이어져 왔거든요. 그 속에서 정조시대에 들어와서 이 지역은 그간에 없었던 잘못됐던 관행을 깨부수고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개혁을 실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성공시키고 성공된 것을 팔도에 보급해서 조선 전체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역의 역사와 정신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산수화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바로 연대를 하고 하나의 지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갖고서 각각의 지역이 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영상이지만 1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